여기 한국인 구호단은 항상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는 숨은 의도를 가진 위선자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터키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이딘 케이라시예요. 17살 때 저는 세상에 대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터키 하타이 지방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지으신 멋진 집이었어요. 매일 아침 닭들이 울어대는 소리와 어머니가 각 구워내신 빵 냄새에 잠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언젠가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고 있었죠. 모든 일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터키를 도우러 오는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들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때는 항상 나중에 뭔가 되돌려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가짜라고 믿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웃어대고 있었거든요. 항상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여기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셨지만 저는 듣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 집은 튼튼하고 편안했어요. 제 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이웃집 올리브 나무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매일 밤 그 나무들 위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잠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안전하고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큰 착각이었어요. 2023년 2월 6일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학 시험을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1시쯤 잠들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4시 17분, 제 세상이 폭발해버렸어요. 지진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온 세상이 나한테 화가 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대한 괴물이 우리 집을 장난감처럼 흔들어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음이 끔찍했어요. 물건들이 부딪히고 나무가 부러지고 유리가 사방에서 깨지는 소리가 나고 있었거든요. 제 침대가 방 안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 잠이 깼어요. 처음에는 악몽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창문이 한가운데로 쭉 금이 가고 있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사진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와장창 깨지고 있었죠. 일어서려고 했는데 바닥이 바다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릎을 3개 바닥에 찌우며 넘어졌어요. 다른 방에서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지진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2분밖에 안 됐어요. 모든 걸 바꿔버린 2분이었죠. 흔들림이 멈췄을 때 할아버지가 도움을 청하며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성함은 에디르 반다리세요. 오래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할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듣는 게 지진보다 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갔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있었어요. 지진 때문에 문틀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아버지 잘록도 뛰어오셨어요. 함께 있는 힘껏 밀었어요. 드디어 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에디르 할아버지는 침대 옆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은 있으셨지만 너무 혼란스러워하시며 무서워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전쟁 문장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몇 개는 구부러지고 깨져 있었죠. 아버지와 저는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워드렸어요. 빨리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더 큰 지진이 또 올 수도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먼지 구름이 사방에 퍼져 있었어요. 어떤 집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요. 다른 집들은 벽에 큰 금이 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잠옷차림으로 뛰어다니며 울고 가족들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이웃집은 완전히 평평해져 있었어요. 바로 그날 아침만 해도 아이셀 아주머니가 꽃에 물을 주실 때 손을 흔들어 드렸는데 말이에요. 이제 그 집은 그냥 깨진 돌과 나무 조각들이 쌓인 더미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네리가 담요와 물병을 들고 집에서 뛰어나오고 계셨어요. 저희 집은 아직 서 있었지만 벽에 큰 금이 가 있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서 더 이상 그 안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차 안에서 잠을 청했어요. 너무 추웠고 모두들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잠들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마다 작은 여진이 땅을 다시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게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저는 수학 시험 걱정을 하는 평범한 10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을 잃고 차 안에서 자면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부서진 집이나 무서운 밤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세상에 대한 저의 모든 확고한 생각들이 갑자기 아주 작고 어리석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곧 제가 항상 의심하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도우러 올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였죠. 때로는 가장 믿지 않던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친구가 되어준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별빛 아래 차가운 차 안에서 잠을 청하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한 가지뿐이었어요. 제 예전 삶은 끝나버렸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 말이에요. 난민 캠프에서는 슬픔과 기름 냄새가 섞인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지 3주가 되었는데 매일 아침이 똑같았어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얇은 매트리스에서 잠을 깨고 있었어요. 옆 천막에서 아기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고요. 밖으로 나가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똑같은 회색빛 얼굴들을 보고 있었죠. 저희 천막은 원래 4명이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어떻게든 6명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어요. 저, 부모님, 에디르 할아버지, 그리고 집을 이루신 고모부와 고모까지 말이에요.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아버지의 망가진 사진들을 정리하는 일을 도우며 보내고 있었어요. 지진이 할아버지의 사진 상자 속까지 들어가서 사진들을 찢어 놓았거든요. 할아버지의 전쟁 훈장들은 작은 천 주머니에 담겨서 저희 옆에 놓여 있었어요. 가끔 할아버지는 훈장 하나를 집어드시고 아무 말씀 없이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시곤 했어요. 음식은 하루에 2번 개밥그릇 같은 철제 그릇에 담겨서 나오고 있었어요. 물에 채소가 둥둥 떠다니는 맛없는 국물이었어요. 화장실 상황이 가장 최악이었어요. 20가구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을 참아야 하는 이동식 화장실 4개를 함께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재건축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매일이 똑같은 끔찍한 꿈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사촌 루마니 바지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저희 천막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이딘, 그가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어요. 이것 좀 봐야 해. 한국 사람들이 왔어. 한 무리가 통째로. 제가 고치려고 하던 사진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국에서 군복을 입고 계신 사진이었어요. 얼굴 반쪽이 찢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미소는 여전히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했어요. 너 우리가 동물처럼 사는 모습을 사진 찍으러 온 사람들이겠지? 루마니 머리가 흔들거릴 정도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번엔 달라. 버스도 있고 장비도 있고 다 있어. 어서 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하지만 에디르 할아버지가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가서 보거라. 아이딘,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는 법이야. 저는 한숨을 쉬고 루만을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캠프가 저희가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흥분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빨리 걷고 있었어요. 질질 끌며 걷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저희는 중앙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나무 상자로 만든 작은 단상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로 밀고 들어가서 모두가 뭘 보고 있는지 볼 수 있었어요. 단상 위에 한국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중년분이었는데 검은 머리에 회색 줄무늬가 섞여 있었어요. 검은 바지와 흰 셔츠 같은 단순한 옷을 입고 계셨지만 중요한 사람처럼 서 계셨어요. 터키어 통역사가 옆에 서서 그분의 말을 우리말로 옮겨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한국 남자분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목소리가 명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 다음 통역사가 말했어요. 70년 전 여러분의 조상들이 명예롭게 한국에서 복무하셨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함께 싸우셨어요. 저희와 함께 피를 흘리셨고요.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을 섬길 차례예요. 뱃속에서 뭔가 꼬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제 대가로 뭘 원하는지 말하는 부분이 나오겠지. 하지만 한국 남자분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여기 온 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나라가 망가졌을 때 도우러 와주신 터키 군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형제들 사이에 맺은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요. 이건 자선이 아닙니다.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저는 팔짱을 끼고 함정이 뭔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함정이 있거든요. 한국 남자분의 눈이 군중을 훑어보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고 계셨어요. 제가 서 있는 쪽으로 시선이 왔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뭔가를 봤어요. 그분의 눈이 부드러우면서도 결연했어요. 약속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때 에디르 할아버지가 제 옆에서 군중 사이로 밀고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지팡이가 땅을 톡톡 치는 소리를 내며 단상 가까이로 가고 계셨어요. 한국 남자분이 할아버지가 오시는 걸 보시고 표정이 바뀌었어요. 통역사가 말했어요. 이곳에 참전용사분들이 계신가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손을 드셨어요. 다른 노인분들도 몇 분 손을 드셨고요. 한국 남자분이 단상에서 내려와 바로 할아버지께 걸어오셨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멈춰 서시고는 깊숙이 인사를 하셨어요. 그냥 살짝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진짜 존경을 표하는 깊은 인사였어요. 고개를 드셨을 때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것을 기억해낼 때 나오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한국 남자분이 자신의 언어로 뭔가 말씀하셨고 통역사가 그걸 전해줬어요. 복무에 감사드립니다. 희생에 감사드려요. 저희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정말로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인의 조용한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깊은 흐느끼심이었어요. 군중 속 다른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서서 제가 보고 있는 게 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건 장사거래의 시작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재회 같았어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것 같았어요. 한국 남자분이 자신을 백형준이라고 소개하셨어요. 통역사를 통해 한국이 저희 지역의 집을 다시 지어주기 위해 건설팀을 보낸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냥 아무 집이 아니라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된 집들이었어요. 현대적인 난방 시설과 튼튼한 기초를 가진 집들 말이에요. 통역사가 말했어요. 필요와 가족 구성원의 복무 기록을 바탕으로 가족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우선순위를 받게 됩니다. 의심을 계속 품고 있고 싶었어요.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그 부분을 기다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통역사를 통해 백형준 씨와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뭔가가 제 가슴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가족들이 주택 프로그램에 등록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줄에 서시는 동안 할아버지는 접는 의자에 앉아서 통역사를 통해 한국팀과 계속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들은 할아버지의 한국에서의 시간에 대해, 참전하신 전투에 대해, 사귀신 친구들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할아버지가 제가 100번도 더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걸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세세한 부분들에 정말 주의를 기울였어요. 한국 군인들과 음식을 나눠 드셨던 이야기, 서로의 언어로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던 이야기, 서로의 상처를 돌봐주셨던 이야기, 서로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야기 말이에요. 백형준 씨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끝내시자 백 씨는 가방에서 작은 한국 국기를 꺼내셨어요. 할아버지께 드리면서 노인을 다시 울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어요. 통역사가 말했어요. 이 국기는 서울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터키군과 함께 복무했던 한국 군인들의 가족들이 축복해준 국기예요. 절대 죽지 않는 형제의 상징으로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날 밤 복작복작한 저희 천막으로 돌아와서 얇은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국기가 할아버지의 터키 훈장들 옆에 조심스럽게 접혀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걸 계속 부드럽게 만지고 계셨어요. 화를 계속 내고 있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의 대가로 뭔가를 원한다고 계속 믿고 있고 싶었어요. 그게 더 안전하게 느껴졌거든요. 아무도 믿지 않으면 그들이 실망시킬 때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백형준 씨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영웅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드디어 잠들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70년 동안 지켜지는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어쩌면 정말로 조건 없이 주어지는 도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요. 어쩌면 제가 모든 것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할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저 자신에게조차도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새 집을 지은 지 2주가 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비가 와서 땅이 진흙탕이 되어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진짜 이유를 보여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공짜로 일해달라고 요청하려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텔레비전에서 한국에 대해 좋은 말을 하길 바라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공사 현장은 구경하기 재미있는 곳이었어요. 한국 일꾼들은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계를 가져왔어요. 그 기계들을 우리 새 집 벽에 설치하고 있었죠.
또 다른 큰 지진이 오면 우리에게 경고해 줄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공사 현장을 혼자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일꾼들은 점심을 먹으러 가고 없었죠. 집에 기초를 보고 있는데 건축 자재 더미 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작은 태블릿 컴퓨터였는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아무도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태블릿을 집어들었죠. 화면에는 중간에 멈춰진 영상이 보이고 있었어요. 젊은 한국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멈춰 있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젊은 남자가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슬프고 진지하게 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또래, 아마 18이나 19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화면 아래쪽에 한국어 글자가 나타나고 그 아래에는 터키어가 나타났어요. 누군가 터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추가해 놓았던 거예요. 그 젊은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죠. 그 영상은 마치 돌아가신 분에게 보내는 편지 같았어요. 그는 할아버지의 이름이 박충혁이라고 했어요. 그건 제 할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하시던 그 한국전쟁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영상 속의 젊은 남자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70년 전에 그들을 도왔던 터키 군인들을 잊지 않았다는 걸 할아버지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남자가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는 할아버지가 터키에 대해 들려주신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곁에서 싸웠던 용감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고 서로에게 했던 약속도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는 이 도움은 자선이 아니에요. 이건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저는 나무 더미 위에 앉아야 했어요. 태블릿을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이 한국 소녀는 너무 진심 어리고 너무 정직해 보였어요.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할아버지가 터키 군인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말했어요. 터키 남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전사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전쟁이 끝난 후 터키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을 항상 슬퍼하셨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였어요. 두 젊은 군인이 함께 서서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한 명은 한국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터키인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형제처럼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사진 속 터키 군인은 젊었을 때의 제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겼어요. 이건 분명 70년 전 한국에서 함께 있던 제 할아버지와 박충혁이었을 거예요. 그 젊은 남자는 터키의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정치나 국제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전쟁 중에 두 젊은 군인이 서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고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 우정을 기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그냥 거기 앉아서 빈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머리를 뒤집어서 흔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믿음이 모두 잘못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맺은 사랑과 충성, 그리고 약속 때문에 여기 왔던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의심스러운 생각을 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울었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아서 울었어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한 한국인 대학생이 눈물 맺힌 얼굴로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아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태블릿을 보여주며 영상을 가리켰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서툰 터키어로 영상 속 젊은 남자가 박충혁의 손자라고 말해주었어요. 많은 한국 가족들이 터키 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의심의 눈으로 한국 일꾼들을 지켜보는 것을 멈췄어요. 대신 그들을 돕기 시작했죠.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날라다 주고 더 많은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숨겨진 의도를 가진 낯선 사람들이 아닌 친구로 보기 시작했어요. 제 친구 살룩은 제게 생긴 변화를 알아챘어요. 저는 그에게 영상과 제가 배운 것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살룩은 주의 깊게 듣더니 17살 소년치고는 매우 현명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가져오는 기술이나 돈이 아닐 거야.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 믿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일지도 몰라.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지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제 믿음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상 메시지를 발견한 후
제 삶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한국 일꾼들이 우리 새 집을 짓는 걸 돕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의심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대신 고마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들이 뭔가를 요구하길 기다리는 대신 제가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공사는 쉽지 않았어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꾼들이 콘크리트를 부을 수 없었고, 때로는 배달 트럭이 진흙에 빠져서 자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캠프 사람들이 종종 배탈로 아프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팀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최윤진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정말 똑똑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항상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죠. 문제가 생기면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항상 강인하게 버티는 제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어느 날 제 할아버지 에디르가 공황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건 몇 초 동안 땅을 흔든 작은 여진 동안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도 못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많이 놀라셨어요. 할아버지는 숨을 매우 빠르게 쉬기 시작했고 떨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래된 전쟁 메달을 손에 쥐고 오래전에 했던 약속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계셨죠.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몸 때문이 아니라 놀란 마음 때문에 할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최 씨가 정말 특별한 일을 했어요. 그녀는 그저 의사를 부르거나 할아버지에게 약을 주는 대신 3시간 내내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우리 통역사에게 할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한국전쟁에 관한 할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한국인 친구 박충혁에 대해 물어보고, 함께 싸웠던 전투에 대해 물어보고, 서로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숨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최 씨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모든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불쌍한 지진 피해자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전쟁 영웅으로 대하고 있었죠. 나중에 최 씨는 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말했고 저는 대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내 할아버지는 우리에게서 그저 도움을 받는 게 아니야. 70년 전에 시작된 원을 완성하고 계신 거지. 이건 자선이 아니라 우리나라들 사이의 우정을 기리는 거야. 그 말은 제가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그저 공짜로 집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대한 할아버지의 봉사에 대해 존경과 인정을 받고 계셨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게 아니었어요. 터키 군인들이 그들을 위해 했던 일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지진이 난 지 6개월 후 우리 새 집이 마침내 완성됐어요. 완공식은 마치 큰 축제 같았어요. 터키와 한국 국기가 바람에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나눌 전통 한국 음식을 가져왔고 터키 사람들은 한국 방문객들을 위해 돌마와 케밥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노병들이 행사에 왔어요. 그들은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형제처럼 터키 노병들을 껴안고 있었죠. 저는 이 노인들이 함께했던 젊은 군인 시절을 떠올리며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팀은 놀라운 기술로 우리 집을 지었어요. 벽에는 다른 지진이 오면 경고해줄 특별한 센서가 있었고 바닥에는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온돌이라는 한국 난방 시스템이 있었어요. 심지어 할아버지가 전쟁 메달을 자랑스럽게 전시할 수 있는 특별한 선반도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집에서 가장 특별한 부분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집 안의 느낌이었죠. 처음으로 새 방에 들어갔을 때 바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전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가득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은 여러 면에서 나아졌어요. 아버지 잘룩은 한국팀이 준 새 장비로 가게를 다시 열었고 어머니 내리는 다른 지진 피해자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가족을 돌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에디르는 다시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셨고 몇 년 만에 가장 행복해 보이고 계셨어요. 저는 제 미래에 대한 큰 결정을 내렸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대신 국제관계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들이 친구가 되도록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또한 한국어를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배우기는 어려웠지만 배우는 새 단어 하나하나가 선물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제 친구 살룩과 저는 집 짓기 프로젝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드론으로 위에서 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한국 일꾼들과 터키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계의 우리나라들 사이의 이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 알리고 싶었어요. 심지어 제 사촌 루만도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는 몇 달 동안 모든 것에 불평했지만
이제는 다른 국제 원조 프로젝트의 통역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는 불평하는 건 쉽지만 돕는 것이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걸 배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지진이 난 지 1년 후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추모식을 열었어요. 저는 우리 커뮤니티의 젊은이들을 대표해 연설을 하도록 선택받았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서서 저는 긴장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앞줄에 앉아있는 한국 방문객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머금고 저를 향해 미소 짓고 계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 삶을 재건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던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제 편견과 그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말해주었어요. 제 생각을 바꾸게 한 영상 메시지에 대해 죽음 이후에도 지속된 할아버지와 박충혁 사이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장 중요하게는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제 삶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와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겠다고 약속했고 우정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새 방에 서서 지진에서 살아남은 올리브 나무들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원히 지속되는 원과 약속과 우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의심 많고 편견 다득했던 소년에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죠. 지진이 제 옛집을 무너뜨렸지만 제 옛 사고방식도 무너뜨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가지 모두 대신에 한국 친구들이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짓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더 튼튼한 집을 지어주었고 저는 더 튼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누군가의 친절에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앞으로 제 삶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아이딘 케이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